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이제 낙인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래 봐봐. 너네 아까 내가 저기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한계는 뭐라고 그랬지? 범죄를 사람들 간에 학습하잖아. 그럼 최초의 일탈자의 범죄를 설명할 수 없지? 자, 그런데 낙인 이론은 특히 2차적 일탈, 즉 일탈의 반복을 설명하기 용이하지. 왜냐면 낙인이 찍히면 그로 인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지. 다른 표현으로 낙인을 내면화하는 거야. 그로 인해서 일탈을 반복해. 자, 그런데 봐봐.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만약에 이제 담배 흡연을 이제 청소년 흡연을 일탈이라고 보면 흡연을 하는 걸 보고 낙인을 찍여서 낙인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정말 진짜로 담배를 더 피고 그 다음에 애들 돈을 뺏고 학교 폭력의 주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처음에 담배 필 때는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낙인 이론은 낙인 이후의 일탈의 반복을 설명하기 용이한데 그 개인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를 때는 낙인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최초의 일탈을 설명할 수 없다가 낙인 이론의 한계야. 다시 차별적 교제 이론은 사람들 간의 범죄가 학습되다 보니까 최초의 일탈자의 범죄를 설명할 수 없는데 낙인 이론은 한 개인이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잖아. 일탈을 반복할 때 그 한 개인의 최초의 일탈을 설명할 수 없다. 이해되지? 자, 그렇게 접근해야 돼. 자, 그러면 자,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이 편 잘 봐봐. 자, 일탈을 규정하는 자, 객관적 기준이 없다 라고 나오면 일단 자, 무조건 낙인 이론입니다. 일단 이걸 암기해야 설명할 거니까 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낙인이야. 자, 아노미를 보자. 아노미. 얘들아, 아노미로는 기능론이지. 그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규범이 있는 거고 그 규범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야? 일탈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회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규범이 약화되거나 또는 아예 이중규범 또는 무규범 상태로 일탈을 하니까 대책은 다시 규범을 확립해서 재사회하면 되잖아. 그래서 기능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 사회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규범. 자, 두 번째. 이제 너네 함정에 빠지는 건데 자, 아까 내가 차별적 교제 이론 있죠. 차별 교제 이론. 자, 차별 교제 이론은 내가 기능론이라고 해서 상상론이라고 했어? 상상론이라고 했지. 그 얘기는 왜냐면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범죄를 학습하니까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잖아. 근데 차별적 교제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잘 봐. 시작할 때 여기에 일탈 집단이 있고 여기에 일탈 집단이 있고 정상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상 집단이 있어서 특정한 A가 일탈 집단과만 교류해서 범죄를 학습하는 거지.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일탈 정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야. 너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회문화 공부할 때 애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차별교제 이론하면 상징적 상호작용이니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라고 낚이면 안 돼. 왜냐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일탈 정상 집단을 규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고 자, 그런데 낙인 이론은 잘 봐. 이 표현 시험에 정말 잘 나와. 행위 자체의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행위를 해도 주변에서 그걸 낙인을 찍으면 일탈이 되는 거고 낙인을 안 찍으면 일탈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지. 일탈은 상황에 따라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찍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낙인 이론이야. 이해했으면 암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자,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탈 이론에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은 차별적 교제 이론도 되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도 됩니다. 낙인 이론은 왜 되냐면 잘 봐. 행위를 했지. 주변에서 부정적 낙인을 찍었지. 그 낙인이 반복되고 내가 낙인의 내면화,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상호작용이니까.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인데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 이후에 한 표현이 더 나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 그때는 차별적 교재 이론만 되는 거야. 낙인 이론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문제풀이 팁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두 가지 외워야 돼. 그래서 추가해서 알아두고. 그래서 너는 56페이지에 3번 낙인 이론의 의미를 보면 세 번째 줄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아마 너네가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뭘 내신이건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론을 볼 텐데, 잘 봐. 너네 기능론 있잖아. 이제 기타 이론이야. 자, 기능론에 다시 복습. 얘들아, 기능론의 전제 이론 뭐지? 사회 유기체설이지? 그럼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얘기는, 자,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해. 근데 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밀접하게, 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까지는 되지? 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합의, 규범이 있냐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들이 의존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사회 구성 요소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제 역할을 못한 거야. 그럼 만약에 한 부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유기적 관계에서 전체적 밸런스, 균형이 깨지겠지.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기능론에서 일탈을 바라볼 때 아노미 이론 외에 일탈을 뭐로 바라보냐면 한 부분이 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봐요. 자, 앞으로 문제 풀 때 사회 병리적 현상 또는 사회 병리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구성 요소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제 역할을 못하는구나. 기능으로. 그치? 그럼 또 하나. 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연쇄적으로 전체적 균형이 깨지면서 안정이 깨질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사회가 해체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 병리론과 자, 사회 해체론 나오면 기능론. 항상 너네 사회 병리론, 사회 해체론은 사회 유기체설 떠올리면 되고요. 교재 56페이지에 기타 다양한 이론 4번 기능론의 밑줄 사회 병리론과 사회 해체론 복습하면서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또 하나. 자, 이거 이제 기능론의 시각이고 일탈을 갈등론으로 낼 수도 있거든. 그럼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봐. 갈등론의 시각이 나오면 항상 갈등론은 이분법적이잖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럼 첫 번째. 자, 지배계급의 가치관, 피지배계급의 가치관이 같을까 다를까? 일반적으로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근데 가치관이 다르고 끝나면 괜찮은데 항상 지배집단, 일반적인 기성세대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 가치 갈등론, 밑줄. 대표적으로 아까 담배를 얘기했지만 지금 보자. 여기 염색한 애들이 없네. 너네 애들 친구 염색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파란색도 했다 빨간색도 하는데 선생님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도요 여학생들 또는 남학생이 우리가 보통 갈색으로만 염색해도 날라리라고 했어.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노란색으로 하지 개날라.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대적으로 어른들이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남학생들이 피어싱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귀를 찢어버렸어. 그 정도로 뭐라고 했다. 그럼 봐봐. 기성세대는 아이들은 청소년은 염색하면 안 돼. 날라리야. 또는 뭐 노란머리 절대 안 돼. 또는 피어싱 안 돼.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서 하지만 아이들은 피어싱을 하고 염색을 했잖아. 가치관이 다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른들이 일탈로 규정을 했잖아.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그럼 항상 가치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겠지. 대립 갈등. 끝. 이게 바로 갈등. 그리고 이거는 주로 독해에서 풀면 돼요. 갈등.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자, 심화학습 15번 아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내가 설명한 대로만 이해하면 되고. 자, 심화학습 16번 보자. 자,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랬더니 A는 일탈 집단과 접촉해서. 자, 교도소에서 사균형이 같이 하자고 해서 잡힐 줄 몰랐어요. 이거 뭐로 봐야 돼? 일탈자와의 접촉이니까 차별교제 이론이죠? 자, B는 전과자에 대한 동그라미, 냉대 때문에 취직할 데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평가, 낙인 이론. C는 돈을 벌고 싶은데, 성공을 하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어. 이건 뭐지?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거지. 목표와 수단의 괴리. 되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우리 테마 6번에 59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자, 그래서 자, 요것만 이해하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개인들이 모여서 자, 뭐를 구성하냐면 자, 사회를 구성하죠.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는데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답률이 90% 이상이야. 그래서 작년 6월 평가원에 50%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그건 독해 문제거든. 그래서 독해 문제도 좀 어렵게 나와. 자, 포인트는 이거죠. 개인이 모여 사회를 구성할 때 개인과 사회의 관점은 개인이 주가 되냐 사회가 주가 되냐에 따라서 입장이 나뉘는 거야. 자, 그러면 개인이 모여 사회가 구성될 때 개인을 보다 더 중시하는 관점, 개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자, 사회 명목론이 되는 거고요. 아니야,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면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 그 이상으로 사회 자체가 독자적 실체가 있어. 그래서 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 자, 사회 자, 실제론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나오면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을 구별해서 각각의 특징을 체크해야 되는데 자, 다시 포인트.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할 때 사회 명목론은 개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고 사회 실제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라 자, 사회 명목론은 이렇게 얘기해.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했지만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오케이?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사회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는 개인으로 접근해야 돼? 사회 전체로 접근해야 돼? 개인을 봐야 사회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 명목론은 무조건 개인주의적 접근이에요. 개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니까 자, 개인주의적 접근이 됩니다. 자, 이에 반해 사회 실제로는 개인이 모여 사회를 구성했지. 하지만 그 이후에 사회는 개인과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를 가져. 그러면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는 개인이 아닌 사회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 실제로는 전체주의적 접근이에요. 그럼 다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봐. 자,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명목론.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을 넘어 그 이상의 독자적 실체가 있다. 실제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사회 명목론은 개인주의적 접근, 자, 사회 실제로는 전체주의적 접근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너가 지금 시대인지를 아니잖아. 잘 봐야지. 오늘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다 친구를 만났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뭐야, 너 일요일인데 뭐해? 어디가? 가방을 왜 들고 있어? 그래서 나 단과 수업이 있어서 시대인지 학원 갔다 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너 시대인지 다녀? 그럼 그 학원 좋은 학원이네. 명목론 실제. 다시 너 시대인지 다녀? 그 학원 좋은 학원이네. 자, 네가 다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는 얘기잖아. 개인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잖아. 명목론 실제로. 명목론.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시대인재 다녀? 너 공부 잘했구나. 이건 시대인재라는 학원을 다니는 너는 학원 때문에 잘할 거라는 얘기잖아. 그때 실제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어떤 현상을 개인을 보고 접근하면 개인을 통해 판단하면 명목론이고 그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어떤 현상을 판단하면 실제론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회 명목론에 관련 이론이 요거 암기해야 돼.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회계약설은 전법 공부한 친구들이 아는 건데 자, 사회라는 것은 각각의 개인이 능동적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해 맺은 거야. 만든 거야. 그럼 개인의 계약이 중요한 거지.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이고요. 하지만 사회 실제론을 관련 이론은 사회
유기체설이 있어. 사회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잘 봐. 내 몸은 문병일이라는 인간은 세포와 장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었지.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유기체잖아. 그치? 항상 세트로 암기해. 개인주의적 접근 사회계약설 사회명목론. 자, 전체주의적 접근 사회유기체설 사회실제론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보자. 자, 명목론과 실제론 보면 기본 입장 봐봐. 자, 그림을 보면 명목론은 사회는 점선이고 개인이 실선이지, 실선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사회가 실선이고 개인이 점선이죠. 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명목론 봐봐. 기본 입장 첫 번째,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실제하는 것은 개인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자, 밑줄 쫙 쳐.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고요. 이에 반해 사회 실제론의 기본 입장을 보면 사회는 나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자, 밑줄, 실제로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야. 따라서 개인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 이상으로 존재하므로 별표쳐 밑줄 짝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자, 이거 볼게. 자, 앞으로 너네 문제 나올 텐데, 자, 이제 환원주의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사회를 개인으로 다시 봐.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는 거지. 그러면 사회 명목론은 개인이 만약에 3명이 있어.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단순한 합 사회는 3이야. 그러면 사회를 다시 개인으로 되돌리면 쪼개면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단순한 합이니까. 그런데 잘 봐. 사회가 하나의 생명체면 잘 봐. 나는 세포와 장기로 구성됐지. 허파, 심장 이런 거. 그럼 만약에 하나하나 쪼개면 살아 죽어. 죽잖아. 결국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했는데 실제로는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의 어떤 독자적 실체이기 때문에 사회를 다시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또 하나 환원주의라는 표현 나와서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할 수 있다 명목론. 왜?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사회 실조로는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의 독자적 실체이기 때문에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자, 선택지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환원주의.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학설 관점 보면 사회 명목론은 사회계약설, 개인주의적 사회관, 자율적 인간관이고 사회 실제로는 사회유기체설, 전체주의적 사회관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특징에서 자, 수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명목론은 자, 1 플러스 1은 3이지. 그런데 개인들이 모여서 단순히 사회는 합, 그치? 근데 실제로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자, 3명이 모였지. 사회는 이게 모이면 사회잖아. 단순한 합보다 크겠지.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시너지 효과 이런 거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보다 더 크다. 그래서 개인이 모이면 이게 사회가 되잖아. 사회는 단순한 합 그 이상의 독자적 실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생각해봐 또 하나. 자, 만약에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명목론을 어떻게 해결할까? 개인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사회 명목론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의 의식 개선이 중요한 해결책이 되는데 사회 실제로는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 그 이상의 독자적 실체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내년이 아니고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총선도 있고 그래서 보궐선거인가? 그래서 너네가 좀 뭐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잘 봐.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지역감정 이런 게 좀 있잖아. 그럼 봐봐. 선거할 때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찍어. 명목론 실제로.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면 좋을 거라는 거잖아. 그럼 정당 보고 찍는 건 명목론이야, 실제론이야? 실제론이지. 근데 나는 특정 정당은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이 좋아서 찍어. 개인의 인물을 보고 찍으면 명목론이 되는 거지. 그치?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인성, 성격을 보고 결혼하면 명목론인데 그 사람의 학벌, 재산을 보고 결혼하면 실제론이 되는 거지. 접근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앞에서 하나 얘기했어. 아까 사회실제론 어디서 나왔니? 내가 이 사상가 얘기하면서 써놓으라고 그랬잖아. 자살은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결속 정도에 따라 자살률이 결정돼. 그럼 명목론 실제로는 뒤룩해. 여기까지 연결해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봐봐. 항상 개념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외우는 걸 바탕으로 확장해야 돼. 그럼 물어볼게. 사회는 외재성을 띈다. 즉 사회가 외재성을 띈다는 얘기는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명목론 실제로.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실제한다는 거잖아. 독자적 실체니까 개인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의 독자적 실체니까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하면 실제성이야. 실제론이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59페이지 사회실제론의 특징에 보면 밑줄 쫙 쳐. 사회는 외재성을 지니며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사회에 의해 구속된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를 구성할 겁니다.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인과 사회관계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 제10문에 사회계약설 나오면 사회 명목론 찍고 가면 되고요. 사회 유기체설 나오면 사회 실제론 찍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 자, 문제 두 가지만 살짝만 보고 갈게. 자, 1번 문제 봐봐. 1번. 자, 가를 보자. 자, 최초의 일탈 행동이 발생했어. 그랬더니 사법기관에 의한 차별적 밑줄 차별적 법 집행. 그럼 이 얘기는 차별적 제재적 낙인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즉 부정적인 자아겠지. 그래서 일탈 행동 증가, 낙인 이론이고, 자, 나를 보면 일탈자와의 교류가 증가했고 상호작용 밑줄, 학습 밑줄. 그 결과 일탈 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 습득, 즉 일탈에 긍정적이 되는 거지. 그 결과 일탈 행동 증가, 차별적 교제 이론. 마지막 달을 보면 성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데 성공에 대한 합법적 수단의 부족, 그 결과 목표와 수단의 괴리, 부조화 현상으로 일탈 행동 증가, 머튼의 암이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고요. 자, 나머지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다. 좀 추가해 줄 거. 요거 있는데 특히 하층민의 범죄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너희 특히 하층민의 범죄는 주로 어떤 범죄냐면 너도 따로 정리해놔. 자, 주로 생계형 범죄야. 마트에서 기저귀 훔치거나 이런 거. 또 얘들아, 디르켐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그 다음에 차별교제, 낙인 이론 중에 특히 이런 하층민의 범죄, 생계형 범죄를 잘 설명하는 이론은 뭐겠어? 머튼의 아노미. 잘 봐. 그 사회에서 누구나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지. 그런데 상층, 중층, 하층 중에 누가 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이 부족하겠어? 하층민이 부족하겠지. 그래서 하층민의 범죄 또는 생계형 범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다. 돼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얘들아 3번에 2번 선택지 볼게. 자, 3번 문제 2번 선택지 보면 자, 비행 청소년이 영화성 깽단을 중고 집단 삼아 그들의 가치를 내면화했다. 그 일탈 행동 강화. 생각해봐. 영화는 수없이 많아. 하지만 나는 무슨 영화만 보는 거야? 깽 영화만 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를 내면화한 거지. 이거 뭐로 봐야 돼? 차별교제. 즉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례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번 봐봐. 자, 지속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 자아상이 새롭게 바뀐 상습 범죄자의 경우 범죄를 중단한다. 잘 봐. 상습 범죄자가 있는데 걔가 상담을 통해서 자아상이 바뀌었더니 범죄를 중단했대. 그럼 이거 어떤 얘기냐면 얘가 낙인이 찍혀서 부정적 자아가 형성돼서 일탈을 반복, 상습 범죄자가 된 거야. 그랬더니 상담을 통해서 그 부정적 자아를 바꿔줬어. 새롭게. 그랬더니 범죄를 중단했지. 그럼 무슨 이유? 낙인이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한번 접근해서 자,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6단원까지 끝났고요. 자, 오늘은 아마 67페이지 7단원 사회적 단원입니다. 7
집단은 사회 집단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거 좀 구별할게. 자, 우리가 앞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회라는 표현은 그냥 2명 이상의 무리야. 그런데 사회가 아니라 자, 사회 집단 그러면 일단 너네가 사회 집단의 구성 요건을 3가지 외우셔야 돼요. 일단 사회 집단의 구성 요건은요. 자, 첫 번째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냐면 2명 이상이 돼야 돼. 2명 이상.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인 거지. 2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들끼리 일단 그 집단끼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요. 뭔가 동질감이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2명 이상의 집단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사회 집단이 안 되겠지. 그럼 너네 생각해봐. 선생님이 수능 끝나면 공연을 하거든. 일단 한다고 치자. 그럼 그때는 선생님 팬클럽들이 오잖아. 그럼 팬클럽은 사회 집단 되냐? 2명 이상. 문병일 팬,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상호작용이겠지. 문병일 최고. 그럼 팬클럽은 일반 BTS의 아미도 일반적 사회 집단이 되는 거야. 그런데 콘서트의 청중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그 무리는 군중인 거야.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돼? 그 사회 집단은 2명 이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속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되죠?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회 집단의 분류가 시험에 나올 거야. 분류. 그럼 우리는 모든 사회 집단을 기준에 따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사회학자 이름을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자, 모든 사회 집단을 쿨리라는 학자는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접촉 방식에 따라 자,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눕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눠. 그럼 너네 봐봐. 당연한 거지. 너네 딱 느낌이 오잖아. 자, 1차 집단이라는 얘기는 접촉 방식이 무지무지 직접적이고 대면적이고 친밀한 관계야. 끝!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런데 2차 집단이라는 얘기는 2차 집단은 접촉 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접촉하는 이유가 특정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접촉이고 형식적 접촉이고 간접적 접촉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생각해봐. 가족은 1차 집단이야, 2차 집단이야? 야, 너네 어머님이 너네 아침에 밥 해주면서 이 새끼 대학 보내서 취업하면 내가 이제 그 월급 다 슈킹해야지. 그래서 밥 먹여.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퍼주는 거잖아. 그래서 친밀하고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접촉을 하는 집단은 1차 집단. 그래서 가족, 베스트 프렌드, 또래 집단 이런 경우고요. 하지만 2차 집단에서 잘 봐. 회사에 가서 부장님이 화를 내도 내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너네 봐봐. 친구 중에 정말 베프가 있지. 근데 그 베프의 친구가 있어. 근데 걔는 나 잘 몰라. 걔도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웃지. 왜? 내 친구 입장은 안 취할 수 있잖아. 쌩까면. 그건 2차적 관계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자, 접촉 방식에 따라 쿨리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고, 그래서 1차 집단 봐봐. 직접 밑줄 대면 접촉. 또 주로 전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전인격적 관계라는 얘기는 어떤 수단적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쳐. 별표 뭐 치냐면 여기서 1차 집단은 목적 자체가 그냥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목적이 없어. 접촉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런 1차 집단에서는 밑줄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입니다. 잘못해도요 깜빡 안 보낸다는 거지. 그냥 꾸중. 도덕이나 윤리와 같이. 그래서 엄마랑 싸워도 며칠 안 가잖아. 그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2차 집단은 밑줄 간접 접촉. 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인위적 결합이기 때문에 밑줄 형식적이고 수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데는 잘못하면 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죠. 소송 가는 거지. 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테니스라는 학자가 있어. 이 사람은 모든 사회 집단은 또 이번에는 뭐에 따라 나누냐면 결합 의지에 따라 나눕니다. 결합 의지. 그래서
결합 의지에 따라 자 공동사회와 자 이익사회로 나눠요. 자 너네가 이제 공부하다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누가 더 결합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로 구분하는 게 아니야. 어떤 얘기냐면 잘 봐. 결합한다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 그때 공동사회는 결합 의지가 비의도적이에요. 선택이 불가능해. 또는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가 되는 거야. 비의도적이고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 즉 뭐야? 선택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족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익사회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의도적이고요. 자, 선택적 결합 의지를 가져. 의도적이고, 자, 선택적 결합 의지. 그럼 대표적으로 학교, 회사 다 이익사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회 집단은 이번에는 결합 의지에 따라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나눕니다.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나누고요. 다시 접촉 방식에 따라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눈다.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또 하나 체크할 거 있어. 요 공동사회는 그래서 목적 자체가 뭐냐면 결합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없어. 결합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외워야 돼. 1차 집단은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고, 그치? 공동사회는 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그 결합의 의지는 비의도적, 선택이 불가능해. 그리고 자연 발생적이 된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이익사회는 모두 의도적, 선택적으로 결합한 거지.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공동사회는 자 본질, 의지, 별표. 우리가 비의도적을 의지와 무관한 비의도적을 본질, 의지, 별표. 자연 발생적이고요. 그래서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선택, 의지, 의도적.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썸너라는 사회학자는 자, 뭐에 따라 나눴냐면 자, 모든 또 사회 집단을 소속감에 따라 내 집단과 자 외집단으로 나눕니다. 내 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 자, 내 집단과 외집단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해야 돼. 잘 봐. 내 집단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소속 집단이면서 즉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속감을 느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이에 반해 외집단은 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두 없어야 되냐면 소속감, 공동체 의식도 없는 집단이 외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너희 다시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랑 그 문제지에서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썸너는 소속감 여부에 따라 내 집단과 외집단을 나눴다고 그랬잖아. 근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가려면 내 집단은 소속 집단이면서 소속감을 느껴야 내 집단이고 소속 집단이 아니면서 소속감도 없을 때 외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가원 이제 이거 어떻게 내는지 잘 봐. 너네가 봐봐. 너네가 만약에 자 예를 들어 자 서울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고대를 갔어. 그래서 항상 허탈해. 난 서울대 너무 가고 싶으니까. 자 그럼 현재 봐봐. 현재 소속 집단 어디? 고대지. 근데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 서울대. 그럼 고대는 얘 내 집단 되냐 안 되냐? 소속감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소속 집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집단은 반드시 다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서 너희 낚이면 안 돼. 소속감 OX다. 소속 집단은 모두 내 집단이다. OX. X지. 소속 집단 중에 소속감이 없는 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집단은 그냥 소속 집단으로 끝나는 거야. 이해돼? 자 물어볼게. 그럼 서울대는 외집단이다. OX. 자 나는 지금 고대에 소속돼 있지. 서울대 소속돼 있지 않지. 근데 서울대에 대한 동경심이 있잖아. 그 혼자 서울대를 사랑해. 그럼 이건 외집단이 아닌 거지. 외집단은 또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돼.
그래서 소속감이 없다는 얘기는 이질감 또는 심하면 적대감까지도 나아가야 돼. 그래서 반드시 소속 여부 따지는 거 아니야.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내 집단이 되고 두 가지 요건이 또 모두 충족돼야 외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모든 소속 집단은 내 집단이다 X야. 소속 집단 중에 내 집단이 아닌 것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어디까지 정리가 됐냐면 67페이지면 하단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68페이지에 자, 중거 집단 볼게요. 자, 중거 집단의 의미 한번 읽어봐. 개인이 신념, 태도, 가치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 밑줄 쫙 쳐. 자신의 판단,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에요.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 중거 집단이라 보통 우리는 이러한 중거 집단을 자, 열망 집단이라고 해요. 중거 집단을 열망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를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연대를 가고 싶어. 실제로 연대를 갔어. 그러면 너무너무 연대를 가고 싶은데 연대를 가면요. 너무너무 연대를 가고 싶었으니까 연대가 중거 집단이었지. 그런데 실제 연대를 가면 소속 집단도 무슨 집단이 되는 거야? 연세대가 되잖아. 그럼 결국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면 소속 집단이 연대 공동체 의식이 생기겠지. 그럼 소속 집단에 소속감이 생기면서 내 집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협조, 만족. 자, 그런데 나는 너무 연대를 넘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뭐 아주대를 갔어. 내가 아주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너무 아주대를 가고 싶은데 연대를 가는 데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 하여튼간 너무너무 연대를 가고 싶은데 아주대를 간 거야. 그러면 소속 집단은 아주대고 중거 집단은 연대지. 불일치하지. 협조, 비협조. 그럼 내 집단이 아니니까. 그러면 겉도는 게 일반적이 돼서 주변인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럼 중거 집단 봐봐. 의미. 개인의 신념, 태도, 가치 등과 관련해서 판단과 행동이 기준이 되는 집단인데요. 중요한 거, 그래서 봐봐. 중거 집단은 소속 여부와는 무관한 거야. 소속된 집단이 중거 집단이면 내 집단이 되고, 소속된 집단이 중거 집단이 아닐 수도 있잖아. 불일치할 수도 있죠? 자, 따라서 실제 소속 여부와는 무관하고, 소속 집단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속 집단과 다를 경우도 있다. 그쵸?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소속 집단이 내 집단이다. X야. 그러면 물어볼게. 가족은 내 집단이 아니 가족은 중거 집단이다. OX. 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고 어떤 아이도 이런 아이 있어.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빠 같은 남자랑. 그러면 가족이 중거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집에만 가면 짜증나. 그럼 가족이 뭐가 안 될 수도 있어. 중거 집단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결국 소속 집단이 무조건 중거 집단인 건 아닌 거다. 자, 그래서 특성을 보면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일치하면 그 소속 집단은 내 집단이 되고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자,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족. 그럼 소속 집단이 내 집단이 안 되지.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자아 존중감 같습니다. 그리고 중거 집단은 규모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면 이거 봐봐.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이 중거 집단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자,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어. 잘 봐.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1억을 벌어. 10억 버는 걸로 치자. 야, 10억 벌면 많이 벌지. 그럼 만약에 난 10억 버니까 만족해 이럴 수도 있는데 옆집에 사는 B는 100억을 벌어. 그러면 만약에 나의 중거 집단이 뒷동네에 살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중거 집단이면 만족하겠지. 근데 집에 와서 나는 10억 버는 거 만족하는 아내가 맨날 옆집에 사는 B 봐봐 100억 벌잖아. 그럼 나의 중거 집단이 B가 되는 순간 나는 비참해지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중거 집단에 따라 뭐가 생길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10억도 많이 버는데
B를 준거 집단을 삼으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심화학습에 19번 봐봐. 가 매년 수백억 버는 모델에 비해 나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1년에 5천만 원만 벌어도 좋겠구만. 그쵸? 결국 뭐야? 모델이 준거 집단이 됐더니 힘들어지는 거고. A. 옆집에 철수 아빠, 영희 아빠는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대. 아, 내가 그 사람들보다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해. 왜 걔네들만 승진해? 결국 이것도 상대적 박탈감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죠? 자,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조직의 유형과 특징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진도는 좋아. 진도 나쁘지 않고요. 자, 오늘 숙제는 과제 5번만 나갈 거야. 왜냐면 과제 6번이 테마 7번 나머지 내용 좀 연결되는 게 있어서 일단 과제 5번만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복습하고. 알겠지? 오케이. 좀 개념이 되게 단편적인데 오늘 한 내용이 좀 많아. 그래서 너네가 사탐만 공부하는 거 아니어서 국영수 하는 것도 좀 힘들 텐데 그래도 방학 좀 복습해주자. 오케이? 자, 수고했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